살면서 너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 널얍. 지금 시작합니다. 지대 널얍이 뭐야? 뭔가 좀 이상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예, 오늘이 네 번째 순서죠. 예, 맞습니다. 네. 4회. 예, 사회. 오늘 보수와 진보 하는 날인데, 각자 소개부터 빨리 해보시면, 저는, 최 사장입니다. 깡 선생. 깡 선생. 예. 그리고요. 이독실입니다. 네네. 김도인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만났는데, 지난주에 뭐 했는지 잠깐만 얘기해볼까요? 지난주에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이제, 독실이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책 읽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퀀텀 스토리? 네. 그래서 그걸 읽으려고, 도서관에 좀 가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퀀텀 스토리가 없어가지고, 뭘 읽지 하다가 또 미스테리 그쪽에 가가지고 책을 좀 뒤져봤는데 어마어마한 책이 있는 거야. 어떤 그렇게 이제 미스테리 쪽에서의 고전이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면 영혼들의 여행이라는 게 있어요. 벌써 이제 독실이 표정 안 좋은데 영혼들의 여행 진짜 싫대. 왜 싫어? 근데 어쨌든 그걸 봤는데 마이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도 뉴턴이에요? 뉴턴. 뉴턴. 진짜 근데 이 고전이야.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거 다 얘기하실 거예요? 짧게 야, 왜 그러냐 니네들. 어쨌든 깜짝이야. 그게 뭐냐면 이제 최면 치료사인데 최면 치료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중간 세계에 놓여 있을 때에 대한 거를 종합한 거예요. 사례가 많어. 그러니까 10년 동안 자기가 했던 거를 해서 집대성해 가지고 내놓은 건데. 알겠습니다. 예. 장난 아니다. 결론 그거야. 레벨이 있다. 사후세계가 있다. 니네들은 뭐 다 틀렸어.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깡 선생께서는 뭐 어떻게 지내셨나요? 일하느라 계속 바쁩니다, 요새. 일하느라 조금 많이 돌아다니느라고 굉장히 피곤하고 진짜요? 좀 컨디션도 안 좋은데 오늘 아침부터 또 탁상 공론 하려니까 계속 힘드네. 요즘에 노가다 하신다고. 참.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독실이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거의 1년 만에 몸살 났는데 그냥 좀 아픈 수준이 아니라 끙끙 앓으면서 한 3일 정도, 이틀 정도 일어나질 못했는데 마침 요즘 백수라서 되게 다행이다. 일이 많은데 아프면 안 됐었는데 백수라서 다행이다.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덩치는 산만한데 아파가지고 누워 계시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청취하시는 분들 이제 독실이 덩치 보면 깜짝 놀랄 텐데. 우리 김도인께서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그냥 똑같이 저도 일하면서 지냈습니다. 부럽다. 똑같이요? 네. 지난주에도 똑같이라고 그러지 않았나? 맞아요, 똑같았어요. 맨날 똑같다고 그러죠. 요번 주도 생활비 보내려고. 보냈습니다. 보내셨나요? 네, 어제. 얼마나 보내셨나요? 얘기 좀 해주세요. 얼마? 요새 돈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많이 번다고 그러는데? 생활하실 정도 보냈습니다. 생활하실 정도로 보냈대? 지금 4인 가족 생활비가 한 350 정도 되는데 지금 350 정도 보내시다는 건가요? 야, 부르주아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인센스 오늘 주신다고. 아이고. 맞아요. 인센스. 인센스. 제가 혼자 거의 다 맡았는데 싸고 괜찮은 걸로 조금 들어있는 걸로 제가 사다 꼭 드릴게요. 네. 향? 예, 향. 네.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맡고 있어요. 죽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각자 소개 끝냈으니까 전 시간에 우리 뭐 했었는지 간단히 알아보면 우리가 1, 2회 때는 사후세계였는데 지난 시간에 3회죠. 오늘은 4회인데 3, 4회 때는 지금 경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생산수단의 의미에 대한 얘기를 통해 가지고 공산주의랑 자본주의를 나눠봤어요. 생산수단의 의미, 생산수단이 뭐냐? 쉽게 얘기하면 한 3-4가지죠. 토지, 건물, 공장, 기업 이런 것들이 생산수단인데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과 못 소유한 사람들의 큰 차이가 있어요. 소유한 사람은 일단 좋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완전 좋다는 거죠. 타인의 시간과 노동을 이용해서 나의 부의 축적이 가능하다는 아주 좋은 거였어요. 반면에 못 소유한 사람들은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신의 시간과 노동을 반대로 착취당하게 되는 거고 평생 일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2가지 입장이 있었어요. 그렇게 생산수단이 부의 차이를 극심하게 만들어내니까 마르크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생산수단의 개인 소유를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공산주의의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현대적 의미에서 진보가 되고 반면에
사실 기요사키 학술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기요사키는 생산 수단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생산 수단을 네가 가져야라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부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였고 사실 이 견해가 자본주의와 보수의 어떤 근거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요 생산 수단을 토대로 해서 자본주의랑 공산주의를 나눴는데 혹시 전 시간 질문 좀 있으신가요? 전 시간에 우리 나왔던 얘기 중에서 요게 좀 해결돼야 된다. 예. 자본주의와 저희가 제목이 공산주의였잖아요. 예. 공산주의랑 사회주의가 그죠. 어떻게 다른지 한번 그거 우리 짚고 가요. 강 선생님께서 저번에 말씀해 주신다고 했다가 예. 안 하셨는데 공산주의랑 사회주의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일단 역사적으로 뭐든지 역사적으로 파보면 복잡하죠, 그렇죠? 그죠. 예. 간단하게 해줘. 공산주의 영어로 뭐죠? 코뮤니즘. 겠죠? 커뮤니즘 혹은 커뮤니스트. 표정이 사회주의는 뭐죠? 영어로 소셜리즘. 소셜리즘. 예,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씁니다. 소셜리스트 이렇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긴 역사가 있고 자세히 살펴보다가 보면은 좀 복잡하기도 합니다. 또 자기들 내부에서도 그 좌파 진영 내부에서도 용어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고 그래요. 그죠. 복잡해.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의 그 평등을 추구하고 계급 차별이나 이런 걸 거부하고 어떤 재산을 공유하는 체제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라든가 이런 데부터 있었죠, 그렇죠? 특히 그래서 이제 16세기에 기독교 한 분파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생활 방식을 흉내내면서 이 공산주의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것으로 얘기가 진짜요? 된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요? 그런 기록이 있대요. 뭐야 기독교는 그러니까 보수 아닌가요? 처음 그런 얘기가 나왔다 뿐이지. 현대적인 형태랑 다른데. 그리고 사회주의라는 용어도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제 계급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 사회를 모색하던 그 굉장히 많은 계몽 사상가들이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현대 사회에서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를 구분을 하자면 사회주의가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정통 마르크스 레닌주의 라인에서는 사회주의라는 거를 자기들이 추구하는 공산주의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낮은 급의 이상 사회를 구현해 나가는 그 단계 속에서 조금 더 낮은 단계로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만 우리 강 선생께서는 사회주의를 더 넓은 범위로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경제적 평등을 중시하고 어떤 일부 재화나 생산 수단을 사유하지 않고 공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구하고자 하고 또 능력에 의한 분배가 아니라 필요에 의한 분배를 주장하는 그런 사회 어떤 사상의 일반적인 흐름을 반자본주의 사상이죠. 그거를 이제 넓게 사회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회주의 안에도 분파가 어림잡아도 100가지, 수백 가지가 넘어갑니다. 복잡하구만. 예.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라고 보통 얘기하는 부분은 정통 마르크스 레닌주의 그 라인이겠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얘기했듯이 자본주의는 그 자체적인 모순 때문에 결국 붕괴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사회를 전복해서 엎은 다음에 맞아요. 그게 이제 마르크스 주장은 거기까지였는데 그 뒤에 나온 레닌이나 스탈린이나 이쪽에서는 마르크스가 사실 어떻게 이상 사회를 꾸며가자 이런 매뉴얼을 제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혁명 방법론 아니면 혁명 이후에 정부 운영하는 방법론으로서 레닌주의나 마르크스주의, 중국에서는 마오이즘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노선은 생산 수단을 전부 다 국유화한다거나 사실 마르크스의 이론에서 생산 수단을 완전히 국유화하자 이런 얘기가 있는지도 참 의문인데 왜냐하면 마르크스는 궁극적인 공산 사회에선 국가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국가는 자본가들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틀이 되니까. 그러니까 정통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 라인에서는 생산 수단을 국유화하고 그리고 이걸 제대로 돌리기 위해서 계획 경제 시스템을 추구하고 이런 방식의 그 정책적인 노선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산주의라고 하면 그 20세기 초반부터 러시아 혁명 그리고 동유럽이라든가 중국 저는 북한은 예외로 하고 싶습니다. 거기는 공산주의라는 말을 자기들도 안 써요. 빼버렸어요. 왜냐면 북한이 공산주의라고 얘기하기 힘든 이유가
공산주의에서의 노동의 그 국가의 주체가 누가 돼야 되냐면 노동자가 돼야 되는데 북한은 이제 그 90년대 이제 군사 중심의 체제를 바뀌면서 선군 정치가 되면서 북한은 이게 보면은 고대 이집트 왕조나 저기 무슨 히타이트, 바빌론 이때 신정 국가들을 보는 것 같아요. 굳이 그 용어로 얘기하면은 통제 경제 파시즘 체제 그러니까 경제 통제되고 정확하죠. 파시즘 정확한 얘기죠. 예. 어쨌든 그래서 북한은 요새는 공산주의 국가로 쳐주지도 않습니다. 이상한 나라다. 그냥 결정이죠. 노동자가 중심이 아니라 군인이 중심인 사회니까. 그래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차이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주의가 좀 더 이제 반자본주의를 추구하는 넓은 흐름이라면 그 한 스펙트럼으로 20세기 초부터 이제 구소련이 붕괴할 때까지 그리고 현재도 쿠바라든가 일부 국가에서 남아 있는 형태로 이제 공산당이라고 하죠. 자기들을 이제 공산당이라고 부르고 혁명의 주체 세력으로 자기들을 이제 지켜 세우고 뭐 생산 수단을 국유화하고 뭐 계획 경제를 추구했던 지금은 사실상 이제 생명력이 끝났는데 그 흐름을 정통 마르크스 레닌주의라고 하는 그 흐름은 아마 공산주의라고 규정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결론은 그거였네. 사회주의가 더 큰 개념이다라는 거. 광의로 보면 그렇고 협의로 보면 그러니까 한 줄로 세우면 한쪽 끝에 공산주의가 있고 사회주의가 좀 중간쯤에 있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지금? 아니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깡 선생 말씀은 이제 사회주의가 이제 크다. 큰 범위죠. 예. 반자본주의 노선 가운데 하나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산주의. 우리 독실이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분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로 분류되는데 제가 사실은 초기에 이제 공산주의에 대한 논쟁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분류했었냐면은 혁명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분류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생산수단에 대한 공유, 어떤 평등한 사회를 꿈꾸는데 사회주의자들은 혁명의 주체가 노동자가 못 된다는 거야. 노동자는 교육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혁명의 주체가 누구냐면 부르주아 스스로다라는 거죠. 국정원이 스스로 개혁하는 것처럼 부르주아가 스스로 개혁해야 된다라는 거죠. 강남 좌파 뭐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회가 혁명된다라는 것이 사회주의자였고 그다음에 공산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니다. 부르주아가 스스로 그렇게 혁명할 수 없는 거고 노동자 스스로 그걸 전복시켜야 된다. 강력했던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로 나누는 견해가 맞습니다. 초기에 있었는데 그게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한 부분이 그 초기 공산주의가 등장할 때 이미 그때도 사회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치고 나온 게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분류가 됐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 현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현대의 용어법을 기준으로 말씀을 하자면 아마 그 사회주의가 좀 더 큰 넓은 반자본주의 흐름으로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야 그렇게 나누는 거야? 막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신 분이 계실 텐데, 그러니까 어쨌든 규정하는 방법은 되게 다양한데, 이제 깡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일단 사회주의를 넓은 범위에서 보는 게 과거나 현대적 의미를 통틀었을 때 가장 적절하다는 거죠, 그죠? 그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사회주의랑 공산주의 뭐 비슷하다라는 거죠. 우리 이제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은 이제 보수와 진보에 대한 얘기를 지난 시간에 약간 생산수단을 기준으로 나눴어요. 근데 현대적 의미에 와가지고 생산수단을 완전히 국유화하자, 완전히 사유화하자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없고 그렇다면은 변형된 형태, 약간 완화된 형태로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하냐면은 세금의 형태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생산수단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거죠. 농장, 공장, 자본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사실은 거기서 나온 이득이 고르게 분배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현대적 의미에서는 세금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세금을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거야. 세금을 높이자, 세금을 낮추자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세금을 높이면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가 부유해지기 때문에 복지 수준도 높아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이 높아지면 복지가 높아지고 복지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노동자, 서민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와 서민층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게끔 세금도 높이고 복지도 높이자라고 주장하는 걸 우리가 진보라고 큰 틀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다. 일단 세금을 낮추자라는 주장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세금이 낮춰지면 국가는 가난해지고 복지도 낮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누구한테 이득이 되냐면 기업가한테 이득이 되는 거예요. 기업가와 자본가. 그래서 세금도 낮추고
복지도 낮추지만 어쨌든 기업가와 자본가의 이익을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입장, 그걸 우리가 보수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사실은 저는 이제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 세금을 가지고서 구분하는 것이 복잡한 현실을 보는 가장 간단한, 그다음에 정확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세금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금, 그죠? 사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수다 진보다 구분하는 게 기준이 굉장히 여러 가지일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너무 많아. 예. 그래서 사실 헷갈려. 누가 보수고 누가 진보고 하는데 기준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는 그거 잘못된 것 같아요. 나중에 그거 얘기할 텐데. 예. 어쨌든 하여튼 복잡한데 저희가 지금 제시하려는 방향은 이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특히 세금 문제 가지고 한번 나눠보자. 그렇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게 본질이야. 예, 본질이다. 이건 최 사장의 주장입니다만. 네. 근데 생각해보면 되게 단순한 거예요. 뭘 맞아요. 아무것도 읽지 않아도 요것만 세금을 기준으로만 판단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무상급식이다. 그러면 사실은 누가 이걸 지지할지를 실제 현실을 보지 않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무상급식은 뭐냐면은 복지 수준을 높이는 거야. 네. 그러면 세금도 높아지겠죠. 네. 그러면 세금도 높아지고 복지도 높아지는 거니까 누구한테 이득이 되느냐. 네. 당연히 서민과 최소 수혜자한테 이득이 될 거고 진보가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민주당이 주장했잖아요. 그죠? 네. 민주당을 진보로 볼까 좀 의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아니 새누리당도 강력하게 주장하셨습니다. 한나라 할 때 안 했죠. 한나라 할 때 반대해서. 아니 이번에 그 대선 공약이었는데 왜 그래? 그러니까 그게 본질인 거야. 왜 그걸 못 지키느냐. 실제로 세금을 증세할 수 없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공약을 다 실패할 수밖에 없게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얘기했었던 거는 그게 아니라 좀 더 가난한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 사실 그게 아니었던 거군요. 어쨌든 증세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곤란하죠. 그렇죠. 자기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증세 없이 복지가 가능할까? 아니 있다고 그러던데요. 저기 딱지 요새 많이 뜯는다고. 어저께 한 장 뗐어. 왜? 됐어요? 아니 집 앞에 주차해놨는데 이거 국가적 질서를 지금 위반하고 지금 도로교통법 위반했단 말이야? 집 앞에 주차해놨는데 그걸 딱지를 떼는 게 어디 있어요? 나쁜 놈들이 밤 9시에. 밤 9시 했어? 그래 말이 안 되지. 요즘 야간 딱지. 우리 집이 어딘지 확인을 한번 좀 해주셔야 힘드신 경찰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노고에. 아니, 실제로 그 국회의원이 공개했잖아요. 이번에 그 딱지 뗀 실적이 전년도 대비 3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거 뭐야. 세금을 이제 그게 복지하고 싶으시니까. 그렇지. 나 같은 인간들한테 딱지라도 끊어서. 그렇지. 안 낼 거야. 어쨌든 그래서 증세 없이 복지는 불가능한데, 그죠? 그래서 사실은 연결돼 있어요. 증세 복지. 그래서 핵심은 보통은 그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기준으로 현상 유지냐 개혁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던데. 예, 정확합니다. 예. 그 개혁이 어느 방향이냐에 따라 다르니까. 근데 그 얘기가 적절한 게 그러니까 보수는 뭔가 유지하려고 하고 진보는 뭔가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뭘 유지하고 뭘 바꾸는가? 그러면 사실 체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체제는 구체적으로 신자유주의인 거고 신자유주의의 입장은 세금을 낮추고자 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최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개혁을 하고 싶은데 어느 쪽 하냐면 세금을 없애는 쪽으로 개혁을 하고 싶고. 아니요. 개혁은 아니고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의 방향성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낮추려고 하는 게 방향성인 거예요. 그럼 만약에 공산주의 국가에서 세금을 낮추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회주의 국가. 네, 사회주의 국가에서. 네네네. 그럼 그쪽에서의 개혁, 보수가 진보가 되는 겁니까? 원래는 보수와 진보는 상대적 개념이라서 그렇게 봐야 되는데, 전체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세계적인 의미에서 지금은 진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세금을 높이고자 하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원래는 상대적인 개념이라서, 북한에서 자유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진보가 되겠죠. 그렇죠.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눴으면 하는 그 주제 세금. 현 시점을 기준으로 어쨌든 지금 한국 사회죠, 그죠? 현 사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증세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낮추는 것이 옳은가, 혹은 세금이라는 것의 근거가 어디서 있는가, 그 얘기를 같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가지고 넓게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하기 전에 빈부격차에 대한 얘기 잠깐만 해볼까요? 빈부. 그러니까 왜냐면 자본가랑
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자료가 있어요? 구글링 했는데 네네. 금방 나오더라고. 얼마 전에 오너들하고 이제 임원진들 연봉 공개했어요. 보시죠, 그죠? 예. 그때 봤더니 이제 짜증나더라고요 보니까.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받으셔야죠. 받으셔야지. SK 최태원 회장님이 좀 많이 받으셨어요. 그분 좋으신 바쁘신 분인데. 그러니까 301억. 301억 받으셨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제가 아시는 분들 좀 보면 정몽구 회장님이 조금밖에 안 받으셨어요. 140억. 그다음에 이제 검소하시네요. 하나그룹의 김승현 회장님 131억. 131억? 일단 연봉으로 받았어요. 연봉. 배당금이 아니고. 그죠. 배당금은 또 따로 있는 거고. 예. 반면에 이제 우리 이건희 회장님 이번에 이제 등기 임원이 아니시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연봉은 없으시고 배당금만 1,786억 정도. 1년 동안. 배당금이 그거밖에 안 돼? 열심히 일하신 거에 비하면 적게 받으신 건데 어쨌든 1,700. 차명 주식 이런 걸로 또 받으시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이름을 보니까 너무 반가운 분들이 계셔가지고 최태원 회장님 딱 하니까 사촌 동생 분이죠. 우리 이제 최철원 M&M인가요? M&M의 사장님이셨는데 갑자기 그게 떠올라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파이트머니 기억나시죠? 파이트 클럽. 네네. 그래가지고 우리 운수 노동자 하시던 분들 탱크롤이 대신 이제 사주시는 비용을 해가지고 한 대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 해가지고 쇠파이프로. 그죠? 그게 갑자기 기억나시는데. 근데 이제 전 몰랐는데 요때 최철원 사장님이 어떻게 되셨냐면 이제 집행유예 받으셨어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운수 노동자 피해자 분이었던 분이 이제 업무 방해로 이제 고소당했는데 그걸 처리하신 이제 부장검사님이 박철 부장검사님이라고 요번에 그만두신 다음에 SK건설의 윤리경영 총괄로. 윤리경영? 그러니까 윤리적이신 분인 것 같아. 그러니까 뽑아갔지. 그러니까 최철원님을 변호했었다. 그렇죠? 변호가 아니지. 정확히 판단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말로 잘못하고 있어요. 집행유예로 풀어주셨는데, 풀어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 봉사도 하시고 바쁘신데, 그거 하셨던 분이 갑자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분이 그쪽으로. 그래서 이게 한국 사회 구체적인 얘기 들고 들어오면 짜증나고 열폭해. 저도 빈부격차 얘기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제 주변에도 이제 힘들게 사는 친구들이 많아요. 제가 최근에도 작년에 만난 친구구나. 제가 국가장학금 뭐 이런 거. 누가요? 국가장학금이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제가 수기를 써서 사실 한번 상이 이거 내 신상이 깔리네. 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거기서 만난 친구인데 이 친구가 굉장히 힘들게 사는 친구인데. 상을 받았어? 최근에도 엊그저께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이제 졸업을 했어. 그 친구 뭐 대학 연극 영화 이런 거 연출 쪽으로 공부하다가 광고 홍보 쪽으로 취직하려고 하는데 취직이 안 되는 거야 지금. 네네. 이 친구가 이제 학벌이 높은 친구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요. 계속. 그러면서 지금 또 노가다로 다니는데 단칸방에서. 진짜요? 취직도 못하고 어저께 연락했더니 4천만 원 빚지고 지금. 뭐야? 졸업하고 났더니 빚밖에 안 남았다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요? 예. 씁쓸하군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이제 사실 열심히 일하신 분들은 한 1,000억 정도 받으시고 300억에서 그죠?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들은 노가다 정도 한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주택 소유 현황도 최근에 발표한 자료는 아니고 2005년도에 이제 행정자치부 기준으로 해서 보면 주택을 많이 소유하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가장 많이 소유하신 분이 1,083채 정도를 갖고 있더라고요. 1,083채? 네네, 1,083채를 갖고 계시고 1등부터 30등까지 한국에서 집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1등에서 30등까지를 좀 조사해봤더니 다 30명 이상 만채 정도. 4인 가족 기준이면은 이제 4만 명이 가질 수 있는 집을 30명께 이상. 만호, 4만 정도 되시겠네 그런 분들은. 그렇죠. 예. 1등 하시는 분이 참 궁금해요. 1,083채. 이 방송 듣고 계시면 한번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셔서 한번 구경시켜 주시면. 아니 뭐 집 더 큰가? 모으시나 보다. 그죠. 집을 모으시는 거야. 예. 1,083채를 지금 구경을 하려면 도대체. 그죠. 하루에 자기 집에서 한 번씩 자면 3년이 걸리는. 3년. 괜찮다. 괜찮죠. 그죠? 여행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런 한국 사회에서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300억이 우리가 잘
감이 안 오는데 1년에 300억 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은행에 넣었어. 근데 요즘에 금리가 높진 않지만 5% 금리다. 예. 그러면 1년이면 15억 아닙니까? 15억? 그죠? 그러니까 은행에만 넣어놔도 그냥 15억 정도가 생기는 거야. 그러네요. 근데 로또 당첨 금액이 일주일에 한 4명 정도 나오는데 한 20억인데 세금 떼고 하면 16억 정도 실수령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평생에 우린 될까 말까 한 로또를 1년에 이분들은 이자로만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빈부격차가 심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의 돈을 강탈해 올 것이냐? 그건 안 되는 거야. 죽창을 들고. 그렇지, 죽창을 들고 체제 전복을 통해서 자본가를 몰아내. 그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이제 세금이죠. 예. 세금을 통해서 이러한 빈부격차를 좀 완화해 보고자 하는 건데. 종교적이거나 이념적 측면에서는 세금에 대한 거, 과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나요?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세금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교에서. 그러니까 여기 개신교, 카톨릭 다 합해서. 맞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유대교에서는 11조라는 세금이 있었고요. 11조가 나타나게 11조가 무슨 세금이야? 11조가 일종의 세금이죠.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그중에 한 지파가 제사를 담당하고 어떤 그 공적인 업무를 담당했거든요. 레위 지파가. 레위 지파를 아닌 11지파는 다 땅이 가 있어요. 다 땅이 기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지파만이 땅이 없기 때문에 못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파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다른 11지파가 10분의 1을 소산을 내갖고 그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기 위해 제사장을 먹여 살리고 또 그게 공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뭐 과부와 고아와 이런 아이들을 살리는 그런 공적 자금으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세금입니다. 세금이었었어요. 근데 사실 유대교에서는 좀 재미있는 게 이제 그 로마가 예루살렘을 아예 무너뜨리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유대인들을 전부 다 강제로 이주를 시켜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디아스포라에게 흩어지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이제 레위 지파가 없어지게 돼요. 어차피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필요가 없고 그럼 그런 공적 임무를 담당할 수 있는 레위 지파가 없어져요. 사라져버려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11조가 없어졌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럼 자기가 버는 건 자기가 갖고. 그렇죠. 예. 필요가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거를 말하자면 랍비들이 이제는 제사장 대신에 어떤 그런 자신의 전통을 이제 있는 교사 역할을 했잖아요. 랍비가 가져갈 돈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가 가져가기로 한 돈이고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땅이 없어서 그랬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국가랑 종교가 통합돼 있을 때 일단 11조라는 그렇죠. 것이 그렇기도 하죠. 예. 그럼 현대적 의미에서 는 이제 사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이거 되게 유명해서 아실 텐데 그 세금을 과연 내야 되냐 로마가 우리한테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한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동전에 뭐 그려져 있냐 그래서 카이사르 해갖고 카이사르 그 로마 황제가 그려져 있다. 그러면 그거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세금을 내라는 의미로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도 뭐 바울이라든가 많은 또 분들이 말씀하실 때는 세금에 대한 이렇게 명확한 언급은 아니었는데 세상의 어떤 권위에 순종을 해라. 보수였어 역시. 예. 너는 너와 나의 뿌린 같아. 필요한 건 필요하다. 필요한 건 해야 된다. 이렇게 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세율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안 나오죠. 그렇죠. 자세히 나오진 않죠. 네. 거기도 이제 기본적으로 가난한 자, 뭐 이런 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그렇죠.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거를 기본적으로 주장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실 기독교 얘기 잠깐만 더 하면은 좀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기독교가 좀 나쁜 이미지가 분명히 있지만은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혁신적이었던 게 사랑, 뭐 평등 이런 가치 손발 오그라드는 것들. 예. 그런 가치에 대한 어떤 그 종교사적으로 그런 가치를 확산시키는 굉장히 강력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교회에서는 국가에 세금 안 내죠. 그게 이제 좀 바뀔 거라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내는 데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제가 사실 몸담고 있는 모 교회인데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내는 교단도 있어요. 자발적으로도 냅니다. 예. 개신교는 또 개교회
개교? 각각의 교회가 중심이 돼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독립적이기 때문에 좀 알아서 하는 분위기인데 기본적으로는 지금까지 솔직히 안 내는 분위기로 갔었거든요. 목사님들이 받는 건 사례비고 종교 지도자가 받는 이런 식으로 했었었는데 뭐 천주교 같은 교회에서 이제 내고 있거든요. 세금을. 네, 세금 내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확산되고 있고 법적으로 강제는 아니라는 거죠. 강제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또 PD 수첩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저도 좀 부끄러울 정도로 그냥 성경 말씀과 자기가 배운 대로 하는 목사님들이 뭐 많지만 아니 그런 목사님도 좀 많은 것 같기도 해요. 사실 모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또 사례금도 받고 돈뿐만 아니라 또 물질적인 걸로 많이 받잖아요. 그 여의도에 있는 커다란 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에 존경합니다. 그런 그런 사실 뭐 말씀도 되게 좋다고 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이제 세금을 내는지 그리고 얼마나 좀 모범적이 되는지 교회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드릴 말씀이 그럼 없고요. 독실님께서는 그 기본적인 입장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예수님 내라고 했는데 내야죠. 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야 되는 건 내야 되는 거죠. 세금이 그러면은 아니 세금을 당연히 내는 거고 그 수준이 문제죠. 그 수준이죠. 수준이 문제인 거죠.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상 지금까지 아예 안 내기도 했어요. 사례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노동으로 얻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 따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뭐야 노동으로 얻지 않으면 더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로서도 울어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그리스도교적 입장에서도 세금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우리 독실이의 입장에 있어서도 세금을 어느 정도 내는 건 괜찮다는 거죠. 이따가 우리가 어느 정도 비율까지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이따 할 거고. 근데 명확하게 이 얘기는 하고 싶어요. 목사라는 직업이 받는 돈이 특권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이 아니라 개신교가 처음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분리되어 나온 것 자체가 목사는 직분이 아니에요. 장로의 하나예요. 목사는 감독도 아니고요. 뭐 교황 같은 어떤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평신도입니다. 이거는 아주 명확해요. 목사님한테 여쭤보세요. 목사는 평신도예요. 평신도인데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이렇게 동의를 통해서 부여받은 거거든요.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면 너 지옥 간다고. 그렇지. 너 지옥 가려고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런데 왜 그런 특권을 받느냐.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상. 근데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조금씩 한국 교회가 변할 거라고 좀 믿습니다. 지금은 문제가 있죠. 안 변할 것 같은데 어쨌든 기독교에 대한 거는 나중에 한번 탈탈 털기로 했으니까 제가 많은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 환영합니다. 김도인께서는 이제 세금 관련돼서 유학 많이 공부하셨으니까 유학에서는 뭐 세금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 잘 몰라. 유학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유학은 간단한데요. 최대한 세금을 안 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이제 유학은? 네, 농경사에서 기본적으로 가장 거뒀던 게 정정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지내셔야겠죠. 밭을 9등분 해가지고 가운데는 공동경작하고 나머지는 이제 자기 땅에 할당된 거는 개인 소득으로 가져가는 제도. 그리고 소득으로 치면은 그러니까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보통 도시에 거주하는 서울 사람들은 10분의 1 자기 똑같아요. 기독교랑. 네네. 소득이 양반들은 10분의 1. 안 내죠. 세금. 내요. 그때 이제. 후기에 내는 거 아니에요? 조선 후기에? 조선시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초기 예를 유학. 들어서 초기 맹자 유학에? 때. 그래요? 맹자 때. 네. 너무 옛날. 맹자 때. 근데 제가 유학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는 초기 유학이에요. 초기 유학. 맹자가 언제 쪽 사람인가요? 맹자가 기원전 춘추 전국시대 전국시대 사람이고 공자는 춘추시대 사람이고. 전국시대면은 위초고가 있고 그때인가요? 몰라. 그 전이죠. 춘추 기원전 전국은 우리나라로 치면 언제입니까? 하여튼 기원전 2, 3세기쯤 될 거예요. 네. 그래요? 그때쯤에 맹자분이 계셨군요. 근데 난 정전제가 정약용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건 줄 알았는데 맹자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네네. 그거죠. 근데 맹자가 또 처음 말한 게 아니고 원래 고대에 있었던 제도 중에서 맹자가 그 제도가 가장 이상적이다 해서 뽑은 거예요. 네. 근데 이거 이상한 게 그럼 정전제는 실제로 노동량에 비해서 9분의 1 조세네요, 그죠? 내 노동량의 9분의 1을 내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게 서울 사람들은 10분의 1. 농업이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먹고 살 토지가 할당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뭐 세율로 그냥 숫자로 따져서 명백히 9분의 1이어서 10분의 1보다 많다 이렇게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대충 뭐 10% 정도의 세금이네요. 그죠? 네네. 근데 재밌는 거는 비슷해. 기독교도 10%잖아요, 그죠? 유학도 10%네, 그죠? 네. 우연일치. 전 세계적으로 10%의 세금을 걷는 나라는 없는데 되게 엄청 낮춘 거예요. 이 신자유주의자들. 너희들은 어쨌든. 근데 그 토지를 아예 거의 그 임대 같은 거 개념인가요? 네네. 그러니까 국가에서 재분배하는 거예요. 균등하게 다 해가지고. 좋은 시스템이네 이것도. 네. 우리로 치면 삼성을 9등분해서 주는 거야 국민들한테. 근데 그게 제가 잘 모르는데 그거 농민들을 붙잡아 놓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땅을 그 배분해서 아예 줌으로써 다른 걸로 전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아닌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다른 것도 있어요. 그 농업에 대해서만 세율이 그렇고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냐면 세금을 걷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리세만 받고서 다른 세금은 내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가 물건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하면 뭐 취득세나 물건 같은 거 이익에 대해서 세금이 따로 안 붙어요. 근데 맹자는 이것도 부정하고 자리세도 받지 말고 그냥 사람들이 장사하는 거를 법으로만 관리해 주라고 해요. 문제가 발생하지. 신자유주의자인데? 그러니까 역시 맹자께서는 그때는 뭐 농업이 가장 우선이었고 상업은 그렇겠죠? 그냥 뭐 어느 정도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유롭게 누구나 원하면 와서 사고 팔 수 있을 그 공간만 제공해 주면 되지.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세금을 따로 걷지 시장경제주의자. 그리고 앞서가신 분이에요. 통행료도 받으면 안 된다고. 그 외국에서 이제 사람들이 오고 갔을 때도 지금은 뭐 이제 들어오면 관세 같은 거 물건에 대해서 다 부과하는데 사람들이나 자유무역까지. 네. 그러니까 완전 오픈된 거예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게 통행료를. 왜냐하면 그때는 중국이 하나의 통일 체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쪼개져서 왔다 갔다 하니까 중국 안에서도 네네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고 자유롭게 장사하게끔 내버려두라는 거. 근데 농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과했던 게 농민들이 이제 정착해서 사니까 네네. 근데 만약에 당시에도 이제 상업으로 크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었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터치하지 않겠다. 상업으로 부자 되는 건 괜찮다. 10분의 1? 아니 10분의 1이 아니지. 상업은 지금 전혀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상업에 해가지고 다 할당돼서 10분의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향은 뭐냐면은 지향에 있어서는 세금을 안 내게 해야 된다가 지향이 있고 지향점인 거고 네네. 현실적인 방안에서는 10분의 1 정도다라는 거죠. 네네. 그 대신 자리세나 지금 개념의 주민세 같이 중복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를 굉장히 비판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세금을 최대한 부담을 낮춰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지? 역시 앞서가시는 분이야. 국가적 발전을 위해서는. 근데 기독교랑 똑같이 그 약자들 고아나 뭐 혼자 사는 혼노인 그리고 과부랑 호랍이에요. 4명은 보호해줘요 국가에서. 근데 국가가 재정이 어디 있어서 그래줘요? 그 중간 거를 받기 때문에 공전에 대해서 세금 할당할 거예요. 근데 10분의 1의 세금으로 군대도 유지하고 네네. 복지도 할 수 있을까? 국채 발행을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국가가 소유한 토지가 또 따로 있지 않나요? 네. 국가가 토지를 소유했는데 근데 국가 재산으로는 안 하고 국가 그 당시 국가 재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제사를 많이 지내니까 거기에 할당되는 거에 공무를 충당할 수 있는 땅은 따로 있어요. 국가가 또 땅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일부 땅을 따로 소유하고 있고. 그럼 그냥 머리 쓰고 생각한 게 아니라 실제로 10분의 1 정도면 그거를 감당하기에 충분할 정도였던 거였나요? 네네. 왜냐하면 이게 새로 그때 맹자가 주창한 게 아니고 이전 나라에서 쓰고 있었어요. 주나라라고. 네. 춘추전국 하운주 다음에 마지막 춘추인가요? 나라. 네네. 실제로 주나라면 진짜 옛날 나라 아닌가요? 네네. 몰라. 하운주면은 그 다음이 하운주 그 다음이 몰라. 진짜 제대로 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유학에서는 일단 그런 거고. 뭐 그리스도교랑 사실은 어떻게 사상처럼 비슷한 것 같긴 하네요, 그죠? 어쩌면 고대의 어떤 공통적인 거. 그러니까 사실 10분의 1 정도가 인간이 본능적으로 느끼기에 정당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성경에서도 11조의 근거가 되는 가장 처음 말씀이 좀 어려운 이거 전문적인 건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갑자기 굉장히 신적인 존재 어떤 놀라운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는 멜기세덱이 딱 나타나요. 아브라함은 누구냐면은 제일 이스라엘 초기 말하자면 그 시조가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죠. 그 사람이 막 여기저기를 떠돌아요. 떠돌다가 밑도 끝도 없이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10분의 1을 줬다. 11조를 했다. 그게 가장 처음 근거가 돼요. 그래요. 그럼 사실 유대인의 어떤 국가관, 이스라엘관이 나타나기 훨씬 이전에 한 10분의 1을 감사의 뜻으로 주는 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약간 고대부터 퍼져 있는 게 한 10분의 1 정도를 주는 거는 어떤 그렇죠.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간단 얘기인데 아브라함에서 이슬람하고 그리스도교 이슬람하고 그 뭐라고 유대교, 유대교 갈라지는 거죠? 그렇지,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렇지. 그렇군요. 아브라함 참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 깡 선생께서는 뭐 사상적 배경이 빨갱이 아니에요? 맞죠? 자꾸 아니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그 세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빨갱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사실은 그렇게까지 전문적으로 공부한 건 아니고요. 제 주변에 빨갱이가 사실 많았습니다. 진짜로. 병역 거부하고. 진짜요? 예. 이런 감옥 갔다 오고 막 이런 친구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병역 거부하면 혹시 빨갱인가요? 그게 왜 그렇죠? 아니 그 친구 그러니까 병역 거부해서 빨갱이가 아니고 그 친구는 그러니까 그쪽 사회주의 이론이라든가 뭐 사회주의 이론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많습니다. 그 네오 마크시즘 막 이런 거 최신 이론들이 있어요. 그런 거 공부하는 친구였는데 군대 안 간대. 근데 왜냐면 안 갔어. 그 공산주의적인 입장에서는 국가가 잘못된 거예요. 국가는 항상 자본가의 이득을 대변하는 거고 사실 국가라는 것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냥 가기 싫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쉽게 그냥. 근데 어쨌든 뭐 제가 관련된 입장들을 얘기를 해드리자면, 그러니까 사회주의적인 관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 이제 세련된 입장이라고 한다면 들어보신 분들도 꽤 있을 텐데 유럽에서 특히 북유럽이라든가 이쪽에서 큰 인기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제도권 정치 안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흐름이 있죠. 사회민주주의입니다. 사민주의. 사민주의라고도 하고 이게 도대체 뭐냐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사회주의야, 뭐 자본주의야, 뭐 수정자본주의 헷갈리시는 분도 있을 텐데 기본적인 관점은 사회주의 분파에서 나온 게 맞고요. 뭐 마르크시즘이나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평등을 추구하고 계급 차별을 반대하는 기본 사상적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회주의인데 여기 또 민주주의가 이게 영어로 하면은 소셜 데모크라시예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붙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마르크스나 레닌이 얘기했듯이 혁명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서 전복해서 체제를 완전히 바꿔버리자 이런 급진적인 혁명주의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거부한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민주주의적인 절차, 뭐 선거라든가 타협, 뭐 이런 토론, 이런 과정과 절차를 안에서 그 절차 안에서 점진적으로 사회주의적인 이상을 실현해 나가자 이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부르주아 정당이라든가 이런 이쪽 정당들이랑 그쪽 세력을 거부하지 않아요. 연정도 하고 대화 파트너, 협상 파트너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 제도 안에서 자기들이 진출을 해서 그 제도권의 틀 안에서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공산당이 정당의 하나로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투표를 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하셨지만 공산당이라고 있던 과거의 공산당들은 좀 무섭잖아. 축창들도 다 찔러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초기에 그 혁명을 해야 한다 이런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해야 된다. 혁명의 방법론으로서 폭력을 인정하니까. 폭력을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사회민주주의는 일단 거기에서 갈라집니다. 그런 이제 부르주아 다 때려잡자 이게 아니에요. 절대로.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경제 체제 인정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민주의가 그런 형태를 띈다는 거죠. 사민주의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경제 제도를 인정은 하되, 그러니까 생산수단 가져도 돼. 개인들이 일부 뭐 공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뭐 교육이나 환경 이런 부분은 빼고. 하지만 그런 자본주의 시스템을 인정하는 안에서도 노동자들한테 최소한의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해서 기본권이 침해당하지 않을 정도 수준의 기본 생활 수준을 보장하려고 해주는 거죠. 이게 좀 궁금한 게 그 3인주의라고 이렇게 용어로 말고 좀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가 어떤 제도 그런 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그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 동생이 지금 스웨덴에 가 있습니다. 진짜로? 예. 부르주아시키더냐? 돈이 어디서 갔어? 회사에서 파견직으로 나갔는데 일단 걔가 비자 신청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학생 비자로 자기는 가고 싶었는데 안 나오는 거야. 그럼 취업 비자를 가야 된대요. 근데 취업 비자로 나가면 세율이 45%야. 그러니까 회사에서 봉급이 나옵니다. 걔가 지금 나와서 가는데 세율이 40%, 50% 가까이 되는 거야. 거기 그 나라는 그렇죠? 그렇게 되겠지. 일단 여기서 이 나라가 어떤 체제를 추구하는지 아실 겁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뜯어갑니다. 세금으로. 맞아요. 예. 그래서 그 3인주의 정당이 집권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집권했던 대표적인 나라들이 이제 북유럽, 뭐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이런 쪽이고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이 예, 그쪽이죠. 아니면 독일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 연수 다 합치면 거의 30년 됩니다. 독일이라던가 영국도 노동당이 있죠. 맞아요. 뭐 블레어라는 인간이 좀 이상한 짓을 좀 하긴 했는데 프랑스도 되게 프랑스도 있죠. 공산당 있잖아요. 제2정당. 아예 공산당도 있고 이제 그쪽도 그 3인 계열, 3인주의 계열 그쪽 일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세금을 뜯어가는 대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린 보통 세금 뜯어가면 헛돈 쓴다고 생각하잖아. 무슨 땅 파고 그렇죠. 보도블럭 하라고 뭐 그런 거 한다고 이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좀 세금에 대해 불신이 좀 큽니다만 헛돈을 안 쓴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많이 쓴 돈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복지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 환경 관리에 들어가는 자금들, 의료 이런 거 무상 의료라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 등록금 유럽 수준의 극명한 예가 유럽의 대학 등록금 보시면은 없죠. 대부분이 없고 그냥 없습니다. 국가에서 다 대줘요. 우리나라 지금 1년에 1,000만 원이니까 4학년 다니면 4천? 그지. 이자 붙이면 5천? 그렇죠? 돈 없으면은 부모님한테 5천 땡길 수 있는 분 아니면은 5천 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근데 거기는 없습니다. 그런 자금도 없고 육아, 뭐 노후 대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 한번 가보신 분들이라던가 이제 좀 찾아보신 분들은 정말 이거 지상낙원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 교과서라는 게 사실은 이제 우리는 고등학교 때까지 교과서가 객관적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교과서라는 거는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갖고 사람을 양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민주 시민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키워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기본적으로 옳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모든 게 서술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민주주의에 대해서 자세히 안 가르치는 거야. 잘 안 가르쳐주죠. 근데 사회민주주의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지금 사실 매력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한편으로는 오히려 한국의 어떤 진보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이상향으로 생각해서 이건 진짜 낙원이다. 단점이 없는 나라다 하는 쪽이 좀 그쪽이잖아요. 그쪽 북유럽 쪽. 단점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보통은 그런 식으로 그쪽 그렇대더라. 세금 많이 하면은 행복하대더라. 그래서 제가 제 임의적으로 그러니까 왜 우리 이제 문과 관련된 분들은 이제 체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들었으니까 저는 아주 단순하게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직선을 딱 근 다음에 가운데 점을 찍는 거야.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우파가 되는 거고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좌파가 되는데 오른쪽 끝에 누가 서 있느냐? 맹자 그죠? 그러니까 초기 자본주의 혹은 이제 신자유주의가 거기 위치하고 있고 약간 이제 오른쪽 끝에서 약간 중심 쪽으로 좀 오면은 뭐가 있냐면은 신자유주의. 아니요. 신자유주의는 가장 오른쪽 끝에 있으니까 수정자본주의나 후기자본주의 그다음에 이제 케인즈주의라고 부르는 같은 애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 시장의 자유, 그러니까 세금을 너무 낮추지 말고 정부가 개입해서 세금 좀 높여서 복지도 좀 하자라는 절충하는 애들이 수정자본주의나 후기자본주의로 오게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왼쪽으로 가서 가운데를 거쳐서 왼쪽으로 조금 더 가면 누가 있냐면 방금 말씀하신 사회민주주의가 있는 거고 걔들은 이제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복지도 더 많이 하자는 애들이고 왼쪽 끝으로 가면 이제 공산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왕창 걷고 복지 왕창 해주자 이 애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지 거기는 아예 생산수단 자체를 그렇지요. 그러니까 세상을 너무 복잡하게 우리가 얘기해 주는데 되게 단순하다는 거죠. 세금이라는 거 하나를 가지고서 체제는 그 안에서만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이제 우리 강 사장께서 강 선생
강 사장이래. 강 선생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제 3인주의적인 이 세금을 좀 관점에서 높이고 보면은 세금을 조금 높이는 수준은 아니에요. 우리가 체감하기에 제 동생도 가서 벌써 지금 입이 떡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소득세가 막 뭐 20% 안으로 내던 애가 갑자기 30%가 넘어가니까 이게 사실 체감으로 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엄청 많이 내는 거예요. 요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좀 옛날 건데 2008년도 기준으로 보면 총 생산량인 그 GDP를 기준으로 덴마크, 스웨덴, 벨기에가 48, 47, 그러니까 약 50% 정도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는 거죠. 예. 반면에 이제 한국은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입장이 있는데 한국, 미국, 일본이 전 세계를 대표하는 신자유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율이 선도하고 보통 있지? 20% 중반에서부터 그 후반까지예요. 27, 26. 20%대죠. 미국이 GDP 대비 27%고 한국이 약간 적어 26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국은 사실 세금을 되게 적게 내는 편에 속해 있습니다. 맹자 10%. 아, 그렇네. 짜. 야, 이게 신자유주의의 앞서 선봉자. 이거 죽이는데? 신자유주의라고 만드는 게 그 맹자는 신자유주의는 제일 가치가 경제적인 효율성이잖아요. 경제적인 이윤. 그렇죠. 근데 맹자에서 말한 유교는 제일 가치가 경제적인 이윤이 아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일 가치가 뭔가요? 얼굴이 빨개지셨어. 그러니까 화를 내셨어. 옥수수 털려고 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농담한 거예요. 제일 같이. 예. 입은 웃는데 눈이 장난 아니야. 그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윤리적 가치가 제일 가치여가지고. 윤리적 가치. 그러니까 맹자면은 예절 아닌가요? 예절이요? 의과 예 아니야? 의와 예? 인과 의요. 인과 의. 네네. 공자가 예절을 강조하는 건가요? 인이요. 야, 그거 복잡해. 뭐 인, 의예. 뭐야 그게 복잡합니다. 너무 얘는 누가 강조하나요? 얘는 포함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인, 이 할 때 얘도 포함되고 지혜도 포함되고. 노자는요? 노자는 무이자요. 무이자. 무이자요. 세금 얘기하는데 지금 무이자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자 없다. 무이자. 알겠습니다. 그만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아는 것만 얘기했는데. 그래서 아까 뭐 구체적인 모습 말씀하셨는데 3인주의에 대표적으로 노후라던가 이런 게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이런 차이가 있어요. 걔네들은 돈 모으려고 일을 안 해요. 맞아. 정말이에요. 예. 돈을 모을 필요가 없어요, 걔네들은. 3인주의 얘기 들으면 좀 배 아프고 좀 배 아프고 짜증나고. 그러니까 내가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싶어. 그냥. 그럼 뭐 합니다. 망해도 상관없거든. 네. 그러네. 내가 뭐 글쓰기가 좋아. 뭐 음악 만드는 게 좋아. 그럼 그냥 그러니까 자아실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말 살기 좋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기 좋은 시스템이긴 해요. 그쪽이.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죠. 사회 안전망이죠. 그렇죠? 떨어져도 내가 막아줄 게 있어요. 음반하다가 망했어. 그래도 괜찮아. 좋네요. 그러니까 대학도 안 가도 먹고 사니까 진짜 학문의 뜻이 있는 사람만 갈 거고 그러니까 그게 국가 경쟁력이 될 테니까. 사실 그래서 어떤 게 바뀌냐면은 그 사회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높고 복지가 높으면 복지가 높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경쟁하지 않아요. 경쟁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게 되고. 반면에 이제 사회 안전망이 세금이 낮고 복지 수준이 낮으면 내가 못하면 나는 그냥 죽는 거야. 죽을 수 있죠. 그럼 미친 듯이 경쟁하게 되고 하루에 12시간씩 공부하고 12시간씩 노동하는. 그러면 신자유주의적인 측면에서는 3인주의는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들고 그렇게 비판을 하죠. 네, 그러니까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네요. 네네. 실질적으로 그 나라가 생산성이 떨어집니까? 복잡한 문제예요, 그게. 그 막상 그때 지금 돌아가는 모습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북유럽에 대해서 정보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걔네들이 잘 살아. 삼성 같은 기업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근데 스웨덴만 해도 전 세계 음악 수출량의 3위인가가 스웨덴입니다. 정말요? 장난 아니에요. 그래요? 스웨덴? 우리나라 소녀시대 이런 노래 다 스웨덴이 만듭니다. 진짜요? 스웨덴 작곡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IT 강국입니다. 북유럽 강국들이 다. 핀란드, 노키아. 노키아 말고도 걔네들은 특징이 이제 큰 기업 단위가 아니고 중소기업 단위로 굉장히 강해요. 사실 독일이 강한 것도 중소기업, 큰 기업들도 있지만 독일에 중소기업에서 제조업 분야가 굉장히 강력한 그 노하우들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이 그렇게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미국의 큰 거대 기업들이나 다국적 기업들이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기술적인 수준에서 전혀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두 가지 걱정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집 걱정도 없고 병에 대한 걱정이 그렇지. 없어서. 대학 안 가도 돼. 집 걱정도 없어. 그러니까 소득을 모아서 집을 살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지. 사실 여유로운 삶을 살고. 사실 우리나라도 집 문제만 해결되면 그래도 살만하잖아요. 맞죠. 예. 그렇죠. 교육비랑 3인주의, 그죠. 3인주의는 부럽긴 한데 그러면은 저는 근데 이게 반대예요. 왜 그러냐면은 네. 일단 저는 이제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좀 얘기할 텐데 부러운 얘기지. 그런데 걔들은 유럽은 뭐가 있는 거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제국주의 시대 때 식민지를 수탈해가지고 쌓았던 기술력이나 자본의 축적량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면 뭐 맞아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그 걔네들 뭐 노르웨이, 뭐 핀란드 이런 애들이 뭐 식민지가 있었냐? 아니야. 근데 그들의 제품을 사줄 수 있는 거대한 시장이 바로 옆에 있었잖아요. 유럽이라는 거. 네. 그러니까 부유한 국가들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쌓아온 것이 있기 때문에 복지가 가능한 거고. 근데 식민지 당사자인 국가들은 안 돼요. 아시아 국가들, 그죠? 그래, 안 아시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세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해. 막 3인주의를 보면서 우리도 복지 수준을 그만큼 높이자. 그건 역사적 맥락이 다른데 그거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들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적 입장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세금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경제적 이유인 거죠. 첫 번째는 사실은 한국적 상황에서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떤 뭐 석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맨날 하는 상투적인 얘기잖아. 인력밖에 없는데 노동력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금을 높여서 복지를 높이면은 기본적으로 노동 의욕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기업적인 입장에서는 투자에 대한 메리트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세금이 높은 국가에 누가 투자하려고 하겠어요? 해외적 자본이죠. 경제적 차원에서 그냥 정리하면 경제적 차원에서는 노동 의욕 감소와 투자 의욕의 저하를 막기 위해서라도 세금을 높일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 근데 또 반면에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뭐 노동 의욕이 떨어질 수도 있고 뭐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신데 또 반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오히려 복지 정책을 펴서 복지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국가에서 펌프질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위에 지금 몰려 있는 돈을 갖다가 밑으로 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노동자들이 사실은 그 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대로 소비자들이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핵심 논리 중에 하나가 자본주의가 왜 망할 수밖에 없느냐.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그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의 시간을 뺏어서 착취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가면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연합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구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돈이 몰리니까. 돈이 몰리니까. 계속 착취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데 반면에 생산량은 어마어마해. 그래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경제공황이라는 거예요. 마르크스의 논리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노동자가 곧 소비자이기 때문에 노동자 소득을 높이는 게 경제적으로는 경제 시스템을 활발하게 돌릴 수 있는 그러니까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어야 자본가들도 이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윤 창출을 하고 그 판을 키우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연봉 1억인 사람이 1명 있는 거랑 연봉 2천이 있는 사람이 5명이 있는 거랑 기본적인 물건을 소모하는 측면에서 보면 연봉 1억인 사람도 한 달에 휴지 하나 쓸 겁니다. 연봉 1억이라고 한 20개 쓰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연봉 1억인 사람이 휴지 하나 뭐 많이 써야 2개인데 연봉 2천인 사람이 5명이면 휴지가 5개 이상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그 구매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될 거고 실제로 그 전 세계적인 세계 경기 불황이 닥쳤을 때 제일 잘 버텼던 나라들을 살펴보면 복지 체제가 잘 돼 있던 내수 경기가 활성화돼 있던 북유럽이나 이쪽 나라들이었거든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내수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동자의 소득이 높아져야 된다는 건데 사실은 한국에서 내수 시장이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수 시장이 유지되려면은 기본적인 인구가 1억 정도가 기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한의 인구로는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없고 일본은 가능해. 1억 3천인가 그러잖아요. 일본은 이미 그냥 내수 시장으로 가능한 애들인데 우리는 수출 지향적인 건 사실인 거야.
우리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박정희 정부 때 네. 그 너무 이제 그 소수의 기업들 중심을 했다. 네네. 근데 그건 과거가 그런 거 잘못인 건 잘못인 건데 어쨌든 현실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 지향적인 구조를 갖게 됐고 네. 이 상태에서는 뭘 해줘야 되냐면은 해외 자본의 유치,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서 해외 나갈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는 세금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아닌가라는 생각. 그러면 지금 소수 자본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한쪽에 몰려 있는 재벌을 네. 좀 해체하고 중산층을 tantan하게 만들기보다는 네. 말하자면 또 거대 자본을 끌어들여서 낙수 효과로 잘 살자라는 셈이 되는 건가요? 그거 빵 부스럭이라도 좀 먹고 살자. 근데 잘 생각해야 되는 먹고는 게 살자. 우리가 자꾸만 국내를 볼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걸 봐야 되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세계적 자본이 중요해요. 세계적 자본이 네. 어디로 올 것인가. 근데 사실은 당장 지금 미국에서 그거 했잖아요. 양적 완화를 축소하기 시작하면서 자본이 어마어마하게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세계적 자본의 투자가 사실 중요하지 삼성, 뭐 현대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외국적 자본이 투자하기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세금도 좀 낮추고 네. 그런 방법밖에 없다. 그럼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일자리를 투자하고 만들어줄 일자리 것이다. 만들어주고 그래야지. 그 얘기를 20년째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언제 나오냐고 일자리는. 알았어요. 일자리. 그러면 네. 세금을 낮추면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미국이라든가 세계 거대 자본이 우리나라의 대기업에 현기차나 삼성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 투자를 해갖고 중소기업을 좀 살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미쳤어요. 아니 실제로 근데 코스닥에 들어오죠. 코스닥에 들어오는 거지. 코스피는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돼 있고 코스닥은 이제 중소기업인데 이제 영향력 있는 애들로 돼 있는데 외국 자본이 들어옵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왔다 갔다 하지. 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그 노동의 유연성.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사실 나도 얘기하기 힘들어. 근데 생각해 보면은 내가 외국 자본이야. 그럼 필리핀도 있고 사실은 투자할 데가 많은데 한국에 무슨 메리트가 있어요? 전쟁 위협국이고. 그 노동 유연성을 만들자라는 거지 지금 말하자면. 그거 아니야. 약간 여기서 좀 삐딱하게 얘기하고 싶어 죽겠네 진짜. 어쨌든 나도 좀 힘든데 근데 나도 여러분 최 사장 되게 좋은 사람입니다. 나 완전 악플 열리거든요. 근데 사랑합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진보에서 어떻게 비판하냐면 진보적 입장에서 세금을 낮추고 복지를 낮추자라는 주장이 마치 악인 것처럼 문제가 많고 이거는 욕심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그 관점은 동의하는 그렇죠. 게 그 우파든 좌파든 맞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동의해야 될 거는 우리 사회 공동체의 행복과 발전을 목표로 추구한다는 거는 서로 좀 동의를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또 서로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공격하고 이러는 것도 참 그래요. 예. 그리고 하나만 좀 더 얘기하면 그 지금은 이제 자유주의 경제적 측면 얘기한 거잖아요. 네. 노동의 그 의욕 감소, 투자 감소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고. 경제적 관점에서 얘기하자면 윤리적 측면에서도 세금을 많이 걷는 게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이다. 국가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해서 세금을 증세하자라는 거는 사실은 다수에 의한 소수의 폭력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죠? 왜냐하면 부유한 사람들도 나름대로 권리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들의 권리는 사실 어떤 권리에서 기인하냐면은 열심히 노력을 한 거지. 우리 그죠? 천부인권이 있습니다. 자연권. 자연권이 기본적으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성 불가침한 권리야. 세 가지. 첫 번째, 내 생명에 대한 권리. 국가가 네 지금 위급하니까 네 생명 좀 내가 가져가자. 이거 안 되는 거야. 생명은 절대적 권리이고, 두 번째는 내 재산에 대한 권리인 거예요. 국가가 지금 위급하니까 네 재산 몰수하자. 이건 안 돼요. 이거 실제로 했던 애가 있었죠. 이거 히틀러가 했었잖아요. 국가적으로 위급한 상황이니까 유대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싶었고 그들의 생명을 침해한 거야. 세 번째는 안전에 대한 거는 지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권은 기본적으로 생명, 재산, 안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 번 자유권 아닌가요? 예? 세 번째 자유권 아닌가요? 자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넣기에 따라 좀 달라요. 자유권도 마찬가지죠. 자유에 대한 권리. 히틀러가 그 유대인의 재산을 위해서 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나중에 한번 얘기해봤으면 전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냐면은 그 실제로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 배상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고 그걸 경제 위기가
겹치면서 그걸 갚기 위해서는 전쟁이 또 필요했던 거예요. 현실적인 그렇죠. 그런 편이 측면이 있어요. 근데 뭐 그건 나중에 나중에 한번 굉장히 복잡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윤리적인 측면에서 국가가 위급시를 가정한 다음에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침해하는 것은 이건 전체주의적이고 폭력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의 논리가 어떠냐면은 가난한 다수가 많고 부유한 사람들 너무 부유하니까 지금 특수한 상황이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증세하자. 국가를 통해서 돈을 사실 갈취하는 거야. 근데 그 세금의 양을 조절하고 증세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국회가 결정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권리를 부자들도 똑같이 국가에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투표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국가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들도 동의한 방식을 통해서 세금을 올리겠다는 게 왜 착취가 됩니까? 그들이 동의한 건데. 그 대표적인 자유주의자 중에 한 명이었던 누구였죠? 듀이였는지 노직? 누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 까먹었어. 어쨌든 어떤 얘기가 있냐면 서구에서 자유주의자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동자에겐 한 표, 자본가인 4표를 주자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구성이 자본가는 소수고 가난한 서민은 다수일 수밖에 없어. 근데 민주주의를 시행하려면은 항상 누가 승리하냐면은 가난한 다수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본가는 항상 우리가 자본가가 아니라서 그렇지 자본가는 항상 위기에 처해 있어요. 위험. 가난한 다수가 어떤 그 그러니까 정부를 이용해서 돈 뺄 수 있다. 우리가 돌봐줘야 되신 분들이요. 왜냐면 소수거든. 나도 얘기하기 힘들어. 얘기하기 힘든데. 예. 그렇게 우리가 윤리적인 측면, 개인의 자연권적 측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든. 쉽게 얘기하면은 그 우리 4명이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야,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최 사장이 근데 밤새 막 하루에 2시간씩 자고 3시간씩 자고 공부해서 100점 만점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막 놀고 술 처먹고 담배 피고 하다가 50점씩 맞았어. 그렇지. 근데 우리가 선생님이 들어왔어. 선생님 딱 들어와가지고 얘들아 우리 반 지금 차이가 너무 나니까 50점 맞은 애들 대학 못 간다. 그러니까 성호야 네 점수 10점 떼가지고 얘들 좀 20점만 떼가지고 얘들 좀 나눠줄래? 30점, 이런 거예요. 30점 딱 된 거야. 30점을 딱 된 거야. 10점씩 딱딱딱 준 거야. 나 70점 되고 니네들 60점 딱딱딱 된 거야. 이런 상황이다. 그래, 선생님이 너는 어차피 1등이니까 괜찮다. 안 된다 이거야. 일단 두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게 일단 왜 안 되는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선생님이 강제로 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 4명이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한 거라니까요. 근데 내가 싫다고 그래. 나 100점 맞았는데 얘가 싫다고 그러면 우리 사회 구성원에서 나가라는 거지. 왜냐면 정당한 방법을 우리가 죽창 들고 찔러가지고 뺏은 게 아니잖아요. 히틀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대인들한테. 히틀러가 독재였고. 가정해보는 거야. 아니야. 독재가 아니라 나중에 독재한 거고. 히틀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 니네들 지금 재산 몰수해야 된다. 지금 아리아인들의 위기이고 니네 기여해야 된다. 재산 몰수하기 싫으면 나가. 이거는 폭력인 거야. 왜냐면 그 사람들의 그렇죠. 기반이 거기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수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해서 소수의 권리에 대해서 침해하는 걸 정당화하기 시작하면 그건 정말 무서운 폭력적인 국가로 비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저도 거기에 대한 동의를 분명히 하고 지금 최 사장님께서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거의 핵심은 능력에 따른 분배. 그렇지. 능력에 따라서 자기가 노력한 만큼 가져가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야 이 얘기잖아요. 그렇지. 그 보장해줄 수 있는 사회가 맞아요? 어떻게 보면 더 그 보장의 기준이 사람마다 너무 다른데 사회마다 다른데. 근데 이제 이것도 생각해 볼 게 너무 다르죠. 그 일반적인 사회에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거는 우리 지금 아까 예를 들었듯이 각자 공부하는 상황이랑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최 사장 혼자 공부해서 네가 100점이 맞았으면은 그거 우리가 손대는 건 말도 안 되지, 그렇지?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같이 스터디도 하고 자료도 공유하고 이거저거 같이 했는데 최 사장 혼자 상을 받았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라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가를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게 그렇게 폭력적이고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을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기업이 그러니까, 어떤 보상을 안 해줬어요? 예? 게다가 상대평가야. 절대평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논리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부유층과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그들의 제품을 사주기도 했고 같이 커나가는 거 아니야? 같은 그렇죠. 사회 우리가 일해주기도 했다는 거죠. 예. 근데 그거에 대한 보상은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기업은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불했고 그 다음에 상품 소비에 대해서 제품을 제공한 거야. 이건 주고 받은 거지. 억지로 노동을 너 이 삼성에서 일
억지로 해 이렇게 시킨 게 아니야. 누구나 하고 싶었던 거고 제품도 S4, S5 꼭 사야 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고 싶어 산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핵심은 누구나 다 한 사회 공동체 구성원이고 서로의 관계가 이렇게 아까 가정했던 상황처럼 딱딱 끊어진 건 아니고 다 연계가 돼 있는 거고. 그렇지. 그렇죠. 그런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아까 이제 인간의 기본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정말 중요한 겁니다. 네네. 근데 현재 지금 자본주의의 무한 경쟁 시스템 속에서는 이런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 권리가 위협받는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한다는 그렇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별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살고 싶어. 근데 집값이 이렇게 비싸고 결혼 자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고 육아 비용이 이렇게 필요한데 이런 내가 누리고 싶은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니까 대학 가려면 60점 필요한데 지금 50점밖에 못 받았어요. 예.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이런 기본권을 되도록 많은 사람한테 보장해주는 시스템이 더 좋은 사회가 아닌가. 예. 또 아까 폭력적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자본가가 소수기 때문에 필패하기 때문에 더 많은 투표권을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그렇게 한 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자본이 많을수록 또 자본을 또 끌어들이기 굉장히 유리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처음부터 유리한 입장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룰이라는 게 자본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자본이 계속해서 쌓인다라는 그 룰이 그 사회가 부유층에게만 부여한 룰이었느냐?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룰인 거예요. 세금도 똑같이 20%씩 50%씩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걸 두 개의 이중잣대를 대냐는 거고 또 궁금한 거는 그럼 삼인주의가 그 북유럽 쪽에서 하게 된 과정이 그럼 폭력적이었습니까? 아까 폭력적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저는 그게 폭력적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렇지.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뭐 개명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건데 사회적 합의 절차가 있다면 사회적 합의 제가 원하는 건 있다면 죽창 들고 지금도 충분히 뭐 하려고 노력은 하니까 그러니까 부유층들도 모르겠어요. 뭐 사람마다 다른데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기부하려고 하고 내가 얻은 부가 조금이라도 더 이 사회에서 다 얻어진 거기 때문에 환원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긴 한데. 예, 그게 뭐 지속 가능한 어떤 발전을 위해서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냥 못 이기는 척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또 미국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저도 최 사장 말씀은 인정은 합니다. 뭐 기본적으로 저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저도 사실은 국가의 간섭 개입 이런 거는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 저는 심지어 개인이 무기를 좀 가지고서 죄송합니다. 왜 국가가 무기를 소지하는 거야? 라는 좀 극단적인 방향까지 가는 편인데 요새 팍 돌아가지고 국가 전복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팍 돌아가는 꼬락선이 보면은 근데 어쨌든 우리 뭐 충분히 저는 인정을 합니다. 들어보고 싶긴 한데 우리 저기 그 신자유주의자로서의 맹자를 추종하시는 김동희께서 야 얼굴 빨개졌어 또. 맹자가 신자유주의라는 얘기 들으니까 반가운데. 그러지. 아니, 그만하니까 지금. 인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자. 인을 추구하시죠. 네네. 웃으셔가지고 앞부분을 못 들었어요, 질문을. 우리가 지금 계속 어떤 얘기하고 있냐면은 제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 윤리적인 측면에서.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기본권 중에서 기본권 3개가 있는데 네네. 그것 중에 기본권 3개 중에 그건 재산권이 제 1번으로 오는 거잖아요. 경제적인 최 사장 관점이지.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 문제 있다고 봐요. 그 맹자는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인간을 죽이는 거랑 똑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돈 갖고 인간을 죽이는 거. 그러니까 뭐 무기 지금 깡 선생님께서 무기 소지하자고 했는데 총을 쏴서 사람을 죽이나 돈이 먹고 살 수 없는 게 없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으나 사람을 죽인 건 똑같은데 사람들은 그 돈으로서 그렇게 죽인 거는 자기가 죽였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양극화되는 거에 대해서 그 세금을 부과했을 때 부유층에 대한 권리 침해가 된다. 그건 뭐를 1순위로 보는 거냐. 부유층의 재산권만을 두고서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이전에 뭐가 와야 되냐면 그 맹자나 저도 동의하는 건데 인간의 기본적인 생명권을 보장해 주는 게 와야 되는 거예요. 자본가의 기본적 권리에서의 재산만을 고려할 게 아니라 노동자의 자연적 권리 중에서 생명이나 안전에 대한 걸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네. 왜냐면 이 사람들은
진짜 생존이 문제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그거에 진짜 범위를 좀 설정해야 된다 봐요. 예를 들면 먹고는 살게 해줄게. 대신에 평생 날 위해 일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범위를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거 좀 잠깐 쉰 다음에 정리하고서 다음 질문을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잠깐 쉬었는데 우리가 방금 뭐에 대한 얘기 했었냐면은 우리 가장 처음에 이제 보수와 진보를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세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주 우리가 단순하게 본다면 현대적 사회에서는 세금에 관련돼 가지고 보수와 진보를 구분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세금의 인상, 그다음에 복지도 같이 높아지는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진보가 되는 거였고, 세금을 인하하고 그에 따라서 복지가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 감수하려고 하는 걸 우리 보수라고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럼 한국 사회에서는 세금의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것인가를 이념적 그리고 종교적 측면에서 알아봤어요. 일단 그리스도교에서는 근거가 있다는 거죠. 세금에 대한 근거는 일단 있다는 거였어요. 그죠? 11조에 대한 것이 실제로 세금에 대한 근거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금에 대한 부과가 부당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였고, 유학의 측면에서도 봤었는데 우리 맹자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맹자의 방향성 자체는 세금을 걷지 않는 거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수단적인 방법으로서 정전제나 아니면 이제 서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10분의 1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기본 가치. 아, 그렇죠. 그리고 가장 추구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 가치. 이윤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뭡니까? 인의. 알겠습니다. 인본주의 뭐 이런 거요. 네네. 예. 아, 그런 거예요? 예. 좋은 거예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3인주의적 측면에서 좀 알아봤는데 3인주의에서는 기본적으로 복지의 수준을 높여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간답게 한번 살아보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복지를 통해 가지고 소비자, 노동자의 수익이 높아지면 소비를 활성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인간적인 사회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자유주의적 측면에서 그거는 우리의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그죠? 그거는 이제 복지사회, 발전된 사회의 얘기고, 한국적 측면에서는 일단 경제적 측면에서 노동의욕과 투자의욕을 감소시킬 수도 있고, 세금의 증가가 윤리적인 측면에서 국가에 대한 폭력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연결시켜가지고 우리 이제 세금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람 중에서 인상 깊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우리가 지난 3회 때죠. 3회 때 같이 얘기했던 것 중에서 토지에 대한 생산수단의 소유는 막아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 세 분께서 하셨습니다. 그죠? 저는 좀 아니었는데. 그런데 토지를 몰수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부유층들이 토지를 갖고 있다고 해서 국가가 뺏는 거야. 그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네. 이제 절충적인 방안으로 해서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토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몰수하자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한때 잠깐 이제 다시 한국 사회에서 논쟁이 됐던 사람인데 헨리 조지죠. 그래서 헨리 조지의 얘기를 우리가 같이 한번 얘기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헨리 조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해드리면요, 이제 조지주의자들이 있어요. 헨리 조지 조지빠들, 그죠? 헨리 조지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기본적으로 토지 단일세제 얘기를 합니다. 토지 단일세제가 뭐냐면은 토지에만 세금을 부과하고 나머지는 안 부과해도 된다. 이게 토지 단일세제예요. 다른 소득세 이런 게 없이. 그렇죠.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건데. 헨리 조지는 옛날 사람입니다. 그래서 1839년에서 97년까지 살았는데, 이게 많이 배운 사람은 아니고 이것저것 일을 많이 하다가 기자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정당 활동도 좀 했던 것 같고. 헨리 조지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라는 게 이거 인간 모두에게 주어진 자연의 선물 아니냐. 따라서 그것은 공유되어야 하는 자원이지 그거를 사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불이한 것, 윤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사유제도 때문에 경제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빈곤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가 발전하는데 왜 우리가 빈곤하냐? 토지의 사적 소유 때문이다는 거죠. 그래서 주기적인 경제 불황이 발생하는 것도 다 토지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이 뭐냐? 토지를 국가가 공유하는 거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토지의 공유가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기 힘들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토지에서 발생한 임대료를 100% 토지세로 거두어 드리는 방안, 이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조세, 토지 단일세제는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공평하다. 그리고 충분한 세수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모든 다른 세금을 없앨 수도 있고
그 결과로 경제가 더욱 진보하게 될 거다라고 주장합니다. 토지 단일세제 하자는 거죠. 획기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공산주의적도 아니에요. 왜냐면 시장이 알아서 움직여라. 네. 다만 토지에서 발생하는 세금만 걷어서 모든 걸 해결하겠다라는 생각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 삼성이 네. 기업 활동을 하다 발생하는 수익, 그렇지. 법인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에도 세금 안 붙여. 세금을 안 붙여? 토지를 갖고. 뭐야 이게? 근데 요게 한국 정부에서 예. 이제 시행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죠. 참여정부 시절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부동산 문제 그렇지. 이런 거랑 관련했을 때 경북대학교의 이정우 교수님이 네.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이제 들어갔다가 부동산 보유세 강화 관련돼 가지고 네. 추진하려고 하시다가 이제 비판이 많이 있었는데 네. 이거의 이제 사상적 뿌리가 어디냐? 헨리 조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는 분들은 많이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마르크스랑 대립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마르크스는 이제 완벽한 이제 사유화를 금지하자는 거였는데 헨리 조지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토지에만 세금. 근데 이게 워낙 19세기 때 얘기니까. 맞아. 오래됐어. 요새 버전으로 좀 그때 당시에는 토지가 굉장히 중요한 생산 수단이었으니까. 근데 이때도 산업화되어 있는 시기였어요. 하긴 그렇네요. 네, 근데 이거를 조금 변형하면은 생산 수단에 대한 세금으로 약간 변형해서 응용할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법인이라던가 법인세율, 네. 부동산세, 우리 이제 한국적인 현실에 맞추자면 그런 거에 대한 세금을 높여서 일단 법인은 뺍시다. 왜냐면은 네, 저는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건물이나 법인은 최 사장님 죄송합니다. 근데 토지랑 좀 달라요. 뭐가 다르죠. 다른데 이제 제가 봤을 땐 너무 옛날 얘기라서 이게 뭐 지금 현대 우리 한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들 것 같고 조금 확장시켜서 얘기하자면 세금 문제랑 확장시켜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세율 높이자는 주장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소득세를 높이자. 단순히 그게 그렇게 주장하는 사실 진보 쪽은 없고요. 대한민국 안에서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재산세라든가 법인세 부분,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이라든가 금융 자산에 대한 세율이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는 거죠. 세금을 높이자는 게 단순히 우리 월급쟁이들 뭐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사람들 거기서 10,000원, 20,000원 더 뺏자는 게 아닙니다. 예. 훨씬 더 많은 그렇지. 세수를 걷어들일 수 있는 수단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가장 대표적인 수단, 그 세원이 사실은 부동산이에요. 부자들이 다 자산을 부동산 형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손을 대야 되는데 사실 손을 못 대고 있죠 전혀. 손을 댔었죠. 손을 댔었다가 대고 싶어 하다가. 그러니까 왜 토지에 저도 사실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건 정당하다고 저도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헨리 조지에 완전히 동의하는 건 아닌데. 토지는 뭐가 안 들어가냐면은 어떤 비용도 안 들어가요. 관리비. 그러니까 건물을 갖고 있는 건 차라리 괜찮아. 건물을 갖고 있으면 감가상각도 있고 내가 임대에 대한 내 노동력도 들어가고 이거는 뭔가 자본가의 노동이나 아니면은 리스크 감수가 필요한데 토지는 아니야. 비싼 거 그냥 사면 되는 거야. 야, 죄송한데 임대에 대한 노동이 많이 들어가나요? 장난 아니에요. 정신적 노동이 해봤잖아요. 이제 궁금해서 정신적 물어보는 거예요. 노동이 피폐해져. 그래? 장난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지가 좀 다르다는 거죠. 토지는 완전히 한정되어 있으면서 내 어떤 감가상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영원 불변한 거야. 네. 그러니까 요거를 소유하는 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득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부과하자는 거죠. 많이 부과하자? 100%는 아니고 100%까지는 아니고. 왜냐면은 잘 생각해 보면은 그 모든 기준은 이제 뭐 이것저것 막 임대도 해보고 막 장사도 막 생각해보고 하다 보니까 모든 기준은 은행 금리예요. 금리? 오케이. 그러니까 은행 금리보다 낮으면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그걸 투자하기 싫어해. 네. 은행 금리보다 높아지면 사람들이 투자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모든 소득을 다 가져가는 거는 너무 가혹하고 부동산 금리보다 많이 좀 낮게. 네. 이제 부동산이네. 그 뭐죠? 은행 금리보다 좀 많이 낮게끔만 남도록 세율을 부과하면 사람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줄어들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뭐 자유롭게 한번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는 것이 그 부분만인가요? 딴 거 뭐 소득세 이런 걸 올리지 말자까지 포함해서 지금 우리가 그렇죠. 소득세 우리가 만약에 부동산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네. 현실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
현실과 관련한 다른 세금을 높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법인세도 안 높여도 되고 개인의 임금에 대한 것도 안 높여도 되는 그 방법도 있겠네. 예. 그럴 거면 얼마나 높여야 되는지까지도 좀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데이터가 있어야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기본적인 방향은 저도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냥 특히 우리나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해외 서양 서구권이나 이런 데서는 부자들이 보통 자산을 금융자산 형태로 뭐 국채를 산다거나 그죠. 이런 형태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돈이 다 어디에 묶여 있냐면 지금 부동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그 7, 80년대 부축적 수단으로 정말 최고였잖아요. 탁월했죠. 로또 그렇죠. 한 방 걸리면 막 1억, 2억씩 그냥 주변에서 막 먹잖아. 우리 부모님들 세대 보면은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혈안이 돼 있었는데 이게 국가 발전 차원에서 보면 참 모르겠어요. 이 돈이 여기 지금 부동산에 묶여 있는 돈이 사실 다른 뭐 주식 시장이라던가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은 뭐 청년 창업이라던가 이런 쪽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 들어가는 길이 있다면은 저는 국가 발전이나 이런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산적인 거에 투자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좀 인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제가 부동산이 없어요. 이런 얘기 막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토지에 있어서는 좀 급진적이고 굉장히 좀 빨갱이스러울 수도 있는데 땅으로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좀 부도덕하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좀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근거가 있을 수 있고 최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아무런 리스크가 없고 일단 많은 자본이 있는 사람이 많이 사놓기만 하면 무조건적인 이득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포함해서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먼저 점유했다는 이유로 거기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뭔가 보는 게 전 심지어 막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부동산 투기가 굉장히 이제 투기까지 돼갖고 혈안이 돼갖고 어떻게든 빚을 끌어 모아가지고 이렇게 투기를 하는 사회도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왜요? 그 정상적인데 생산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뭔가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이 거기 몰리기 때문에 값이 오르고 그거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건 실질적으로 뭔가 내가 노동을 했다든가 노동이란 단어가 굉장히 좀 아무튼 노동을 했다든가 투기, 도박 좀 그런 느낌. 근데 투기 실질적으로는 그 실체가 없는 곳에 돈이 몰리는 거잖아요. 실체가 없는 곳에 당연히 거품이 생길 수밖에 없고. 전 그게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개인적으로 부동산은 없지만 돈이 생기더라도 부동산 투자는 왠지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지금 한다고 그랬잖아. 장난으로 안 하고 올려줄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있어. 나중에 돈이 생기더라도 부동산 투기의 목적으로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세금은 좀 올리는 게 맞겠다. 그렇죠. 당연히. 근데 용어가 나 투기 용어를 안 썼으면 좋겠는데. 투자나 투기를 구분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일단은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도록 하고. 김도인께서는 어떻게? 이 방법이 되게 효과적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소유 재산을 일단 몰수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토지에 대해서 판매 수익은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몰수당해도 가지고 있던 기본 재산에 대해서는 다시 자기가 이득이 생기지 않으면 처분하고 이득을 취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좀 구분해야 될 게 만약에 주거로서 토지를 보유하고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세금을 뭔가 폭탄을 맞았다 그러면 부담하기가 어렵잖아요. 마치 재건축 문제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익성으로 이용하는 토지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토지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좋은 방법 같은데 주거로서 이렇게 부담하면 이 사람들이 그럼 땅을 팔고서 이익을 보고 나가면 되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주거지가 일단 없어지는 상태에서 그리고 주거지에서 뭔가 이득이 났던 사람들은 주거지를 몰수당하니까 땅을 팔아도 실질적으로 다른 데서는 정착하지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대신에 다른 세금은 줄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그 거대하니까 뭐 거의 100% 가까이 한다. 그럼 문제는 있을 거예요. 구분해서 수익성 토지에는 세금 부과하는 거는 찬성할. 근데 이제 실거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복잡한 문제네요. 복잡하죠. 현실적으로는 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뭐 난리 나죠. 사실 현실적으로 근데 김도희 기자 말씀 정확히 하셨는데 뭐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네. 근데 실제로 부동산 무시한 건가요 지금? 왜 도만 땅인 줄 알았더니 도인이잖아. 예. 그 현실적으로 사실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예전에 그 종부세 때도 맞아요. 그쪽 조선 그런 데서 많이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강남에 아파트 한 채밖에 없는 노부부의 눈물 해갖고 다 아시죠? 폭탄 맞았다. 나는 이거밖에 없고 소득이 없는데 내가 가진 건 한 20억짜리 집밖에 없는데 세금이 3천만 원이 나오더라. 어떡하냐? 눈물을 흘렸다. 아, 마음 아프죠. 일단은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우리 뭐 얘기할 거냐면은 자본주의의 대안적 삶에 대한 얘기할 거예요. 그럼 자본주의 말고 그럼 뭐가 있느냐? 현실적인 대안 있습니다. 있어요. 더 있어. 나 장난 깜짝 놀랄 근거가 있어요. 이거 들으면은 뭐 있어요 또?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외계로 갑니까? 현실적인 방법.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깜짝 놀랄 방법.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사후세계 아니죠? 사후세계? 아니요. 있어서 요거 오늘 지금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부동산에 관련된 거. 사실 크게 의미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거를 다음 시간 좀 연장해서 요게 대안이 될 수 있는 거 가지고 같이 검토하면서 자본주의 대안적 삶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한 20초 정도씩 마무리 발언한 다음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구부터 하실까요? 제부터 할까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기 쉬운데 현실적 측면에서 고려했을 때 사실은 이것도 제보고 저것도 제보면 대통령들이 나쁘기 때문에 뭐 신자유주의를 추구하고 아니면 부자들의 감세해주고 나쁘기 때문이 아니고 사실 그 자리에서 국가 전체 이익을 고려하다 보면 현실적인 방안에서 세금 낮출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실제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견해들에 대해서 고려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누가 해볼까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면 급진적이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자본가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어떤 부분을 비판하냐면 뭐 표면적으로 보는 것만 뭐 비판하는 것 같긴 한데 그들이 하는 행위 중에서 이윤 추구 다 좋은데 좀 사랑이 빠져 있지 않나.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비웃을 수 있는 말이지만 사랑이라고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사랑이 있죠. 그게 뒷받침되면서 이윤 추구도 하고 이것저것 하면 좋겠어요. 비판하고 싶어. 알겠습니다. 일단 사랑이 필요하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인 여기는 인이 필요합니까? 인과 예로. 이 사람들은 현실적이지 않아가지고. 네. 끝인가요? 네, 끝입니다. 뭐야, 간단해. 네. 저도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물론 세금 올리자는 얘기 이게 이제 진보의 핵심 논리 중 하나인데 일단 물론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조세 정의가 확립이 돼야 되고 탈세하는 놈이 없어야 되고 세금이 헛돈으로 써이지 않는다는 조건이 갖춰줘야겠지만 그렇죠. 이게 안 갖춰진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하여튼 도전해볼 만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 이 시스템이 아직 우리나라가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고 우리나라 그 복지 비율이 충격적입니다. OECD 꼴찌 수준이에요. 그렇죠. 절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본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사실 두려울 수도 있어요. 해외 투자자들이 다 도망가면 어떡하지? 삼성이 망하면 어떡하지? 맨날 그러죠. 하면 망한다. 우리는 하면 망한다. 그래서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럴 가능성도 저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근데 아직 안 해본 거기 때문에 도전은 한번 해보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출구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계속 30년 동안 반복해왔던 거를 하기보다는 한번 도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해보고 안 되면 죽창 들고. 안 되면 다시 감옥 가고. 죽창 들고.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지난 회 자본주의랑 공사주의 나누고 이번에 이제 보호사 질문 안 하는데 다음 시간에 경제 마무리해서 대안적인 삶, 실제로 뭐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